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1등 신문 조선일보를 만든 방우영 상임고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우영 고문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기자를 존중하며 독자와 역사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의 1등 신문을 만든 주인공이 방우영 고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전두환을 찬양하고 안보 상업주의를 부추기며 반칙과 불공정으로 닦아놓은 결과가 1등 신문이었으니까요. 조선일보의 방우영 고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붙여보았습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기자를 존중했고 독자와 역사만 두려워했다는 평가 92%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단 8%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4,214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 제정에 대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란 말이 맞습니다. 세월호도 그놈의 돈 때문에 발생한 참사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246명이 전원 재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학생 4명은 유급 처리됐습니다. 세월호 희생학생 유족들은 단원고등학교를 방문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두어 달 동안 새누리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맞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 대등한 당청 관계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특정 계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지만 청와대의 주문을 여과 없이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대선 후보를 양보한 사람이 대통령병에 걸렸겠는가? 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 대선에서의 중도 포기가 선의의 양보가 아니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제가 꼭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느냐, 입을 열어라, 이런 식의 왜곡들, 그런 것들. 또 대통령병에 걸렸다, 이런 왜곡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병에 걸려서 탈당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은 대선 후보 양보한 사람이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겠습니까? 한편 안철수 대표는 고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의 빈소를 찾아 한국 언론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라며 애도했습니다. 언론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으로도 기억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 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이 결산보고서가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내가 베푼 은혜는 모래 위에 쓰고 내가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동안 색다른 관점에서 북한 현실을 통찰해온 정통한 북한 통이지요. 북한노동당 7차 당대회의에서 나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 4차 핵실험이 끝나고 난 뒤에 자세가 뻣뻣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세계를 비핵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세계의 비핵화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못 이룬 꿈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면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복귀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이런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북한 체제 인정해다오. 그럼 우리도 핵 동결하겠다. 이 북한 체제 인정이란 거는 이른바 북한이 주장해온 평화협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요구도 깔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평화협정의 그 주체 또는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14선언에는 2007년 14선언에는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남한이, 예. 남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정전협정이 미국, 중국, 북한 세 나라가 체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빠져 있죠.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예.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시작전 지휘권을 미국한테 줘버렸으니까 우리가 못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007년 14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간단히 말해서. 예. 그다음에 그 바로 전날 베이징에서 육자회담이 끝나고 공동 보도문을 합의문을 채택하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 원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돼야지. 우리는 빼고 또는 중국도 빠지고 미국과 북한만 하는 평화협정 논의는 중국부터가 그걸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지금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맞바꾸는 그런 회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평화협정 얘기는 중국이 꺼냈기 때문에 중국도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중국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도 들어가야죠. 근데 정 장관님, 저는 조금 희한했던 부분이 또 뭐냐면 평화협정을 요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맺으려면 사실상 미국이 동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김정은 비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어요, 이번에. 김정일 시대에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미군 철수 주장.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수교를 하자. 맞아요.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였죠. 그거는 2000년 10월 25일 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올브라이트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올브라이트 회고록 영문판 4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그 주한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수교하자는 얘기는 92년 김일성 때도 한 얘기예요. 1월 달에 김용순 당시 국제비서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수교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저께 이제 그저께 나온 김정은 제1비서의 미군 철수 요구는 90년 이전으로 돌아간 요구가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90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미군 철수를 요구하니까. 그게 92년 1월 달부터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수교해달라는 얘기를 2000년 10월까지는 끌고 갔었거든요. 유화적이던 것이 그러니까 더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냉전이라기보다는 어떤 미군은 좀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90년대 초까지는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92년부터는 그 얘기를 뺐는데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수교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거꾸로 올라간 거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의장직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모두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등 주요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국회의장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문제는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이 원구성에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야당 쪽에서 맡는 게 맞지 않는가 싶다. 이렇게 말했고요. 법사위원장 또한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 같던데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나눠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던데요. 어쨌든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워낙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워낙 거세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안전판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집권당이 새누리당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변화하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협상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어느 분이 맡으시면 좋을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또 전체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뽑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물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민의 민심 이것이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간사 겸 대변인인 박범계 의원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서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두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전경련 자금 지원과 집회 지시성 문자는 그냥 일회성인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커넥션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관제 집회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전경련이 돈을 이제 뒤에서 대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대준 돈의 일부가 어버이연합 집회의 일당으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쓰여져 있고 또 어버이연합을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의혹이 모아지는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연준 행정관이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집회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것은 자발적인 어버이연합의 어떤 집회가 아니고 관제 집회, 관제 시위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핵심은
과연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뭐 삼성, 현대, 자동차, 뭐 SK 같은 주요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곳입니다. 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런 많은 돈을 대줄 힘을 어디서 작용을 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희들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뒤에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최홍재 전 행정관, 네. 지금 문제되는 허현준 행정관이 시대정신이라는 소위 이제 우파의 이론을 상당히 구성을 하고 뒷받침했던 이곳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한 커넥션들을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관들 외에 정관주 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어떤 의혹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지금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초대 이제 비서관이 신동철 비서관입니다. 네, 국민소통비서관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비서관으로 실세 비서관으로 거론이 됐던 분이고 그 후임이 정관주 현 문체부 1차관이신데 네.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고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때에 법률 지원 부단장을 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도 여론과 뭐 네이버와 관련된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청와대 소통비서관에서 바로 문체부 1차관으로 이제 발탁이 되곤 했죠. 그랬을 때 이 신동철, 정관주 또 그 밑에 있었던 담당 행정관이었던 최홍재, 허현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네. 또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어떤 분들이 파견 나갔고 국정원 관련 인사 특히 민정수석실에 지금 소위 반값 등록금 제한 문건이라는 파견 나갔던 그 국정원 관련 인사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네. 저희들은 아주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군사안보 전문가로 영입한 김종대 당선자를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종대 대변인은 안보와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인데요. 김종대 당선자, 지난 4일 관악 바보주막에서 있은 20대 국회와 진짜안보 강연회에서 군의 핵심 전력이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 병역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군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지만 일선 사병 관리는 그와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탄했습니다. 팩트TV의 중계 영상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일병 사고 나고서 사고를 70% 줄였는데 그 사이에 애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완전히 보육원의 유아들로 만들어놨어. 다 돌봐야 되는 거야. 아이 양심껏 한번 생각해. 전쟁 나면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운다니까.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데. 거기에다 요즘 또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들이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그 정문 앞에서 하숙을 해. 전 백령도 가서도 봤어요. 백령도 해병대 입대시켜놓고 그 앞에서 엄마가 자취해. 그리고 부대로 넣어줘. 뭐를? 우리 애가 바르는 크림입니다. 저녁에는 위병소로 피자 배달 시켜야 돼. 치킨 배달 시켜야 돼. 빨랫감 또 반출해서. 차라리 모병제로 바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끌고 가서 엄마도 이상한 짓 부대에 가면은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이거에다가 해가지고 이 숫자 유지에 급급한 게 이걸 강한 군대라고 착각하시는 이 군대 지휘관들 사고방식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이제 인구 절벽이 3년 후부터 시작되는데 2022년이 되면 2016년 대비 병력 자원이 36만 명에서 11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때 군대 누가 채울 거예요? 병력 50만 유지도 어렵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 빨리 병력을 줄이고 군대를 바꿔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5년간은 국방개혁의 시계가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병력 줄이면 안보를 해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군인 숫자 단 한 명도 안 줄이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 방침이고, 하고 싶으면 다음 정부서 하라는 거예요. 2030년까지. 다음 정부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 문제가 바로 닥치게 돼 있는데, 이제 군대가 곧 재난적 상황에 처합니다. 지금 개혁 안 하면은 이거 하부 구조가 다 붕괴될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짝퉁 무기 들어오고 불량 무기 정군에 다 깔려 있는데 이 국방이 만신창이가 돼버립니다. 제 말은 농담이 아니에요. 저도 항상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떠드는데, 미안하지만은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이 군의 윗대가리들만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전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진보가 국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보가 평화를 얘기하되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군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낸 혈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기본으로 되돌아가고, 이 나라가 괜히 공포조장해서 엉터리 안보하는, 가짜 안보하는 거를 진보의 이름으로 저는 이제는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 땅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 땅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도 안 갔습니다.
요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팔팔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저도 당선자 총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몸 낮춰서 숨어 지내니까 제가 경제부총리 해먹고 해외로 튀었다 이런 소문이 돌던데 당신이 떠들고 다니나? 해먹은 게 있으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 거겠지. 안 그래? 내가 아무리 쉬고 있어도 환이 너 따위를 입에 올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닥치라고. 환 인사드립니다. 네, 그 두 분이 쉬고 계시던 바람에 제가 피박 퀴즈 대본 쓰느라고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속히 나오셔서, 속히 정계에 돌아오셔서 막말도 하시고 막짓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공백 때문에 영감님을 모셔온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영감님도 휴가를 받으셨더라고. 그래도 내가 무하고 환희보다는야, 이제 내가 그 정치적 임팩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봐요. 어이구, 나타나셨네. 영감님, 여쭤볼 게 있어요. 영감님은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내 장래 희망이야 뻔하지. 중학교 때부터 쭉 이거는 내 인생에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야 할 꿈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고, 합의 추대된 야당 대표, 이거는 내 일생의 목표였다고 봐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장도 아니고 야당 대표라? 야, 너는 직업교육을 어디서 받았길래 그따위냐? 너는 직업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봐요. 야당 대표 말이야. 잘만 하면은 말이지, 대통령보다 못한 직업이라고 추워도 생각할 수 없다고 봐. 그러면 환희는 어렸을 적에 장래 희망이 뭐였어? 예, 저는 발명가였어요. 아직도 그 꿈은 버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 누나한테 어떻게 하면 발명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죠. 누나가 뭐라 하더냐? 예, 그랬더니 누나가 가까운 지역 창조혁신센터로 가라고 하더군. 응? 누나의 따뜻한 마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그럼 당신 장래 희망은 뭐야? 환아, 뭐하러 묻냐? 다 알면서. 이 형은 지역별로 있는 흔한 창조혁신센터 그딴 데 안 간다. 갈 곳은 오로지 한 곳뿐이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몰라? 모른다고. 20곡에까지는 과하고 5곡에만 해보자. 첫째, 나라에서 세운 곳. 둘째, 삼엄한 경비가 있는 곳. 셋째,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잘 만나기 힘든 곳. 넷째, 고관 대작들로 가득한 곳. 다섯 번째, 딱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나와야 하는 곳. 지금 무가 말한 거 있잖아. 내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을 맞힐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오늘 퀴즈 문제가 아닌데 좋습니다. 인 한번 맞춰보시죠. 자, 무의 장래 희망이 이루어지는 장소. 방금 무가 5가지 힌트 드렸죠. 나라에서 세웠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한 번 들어가면 아무나 만날 수 없고 고관대작들로 붐비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나와야 하는 곳. 네, 무가 가고 싶어하는 곳. 무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는 어디죠? 어디긴 어디겠어. 교도소지, 교도소. 영감님, 닥치세요. 아니, 가보지도 않고 지랄이야, 이 새끼들이. 야, 내가 거기 있을 적에 나는 나를 감옥에 쳐넣은 놈들한테 속으로 이랬다고. 이 새끼들 금수저 대접하는 거 잘못 배워서. 그리고 또 나를 두고 재판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누명은 사실과 추호도 다르다고 봐요. 나를 감옥 보낸 사건에 대해서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옥 독방에서 혼자서 구시렁구시렁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가라고 하더라고. 석방도 했다고. 무하고 환희 너희들 말이야. 다녀와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줄 아는 모양인데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자, 이제 오늘 퀴즈 문제 낼 차례입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사법부가 출범한 194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년 동안 시대별로 출생 신고한 이름을 모두 분석해 봤는데요. 시기별로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은 이랬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1940년대에는 영수와 영자, 그리고 1950년대에는 영수와 땡땡, 1960년대에는 영수와 미숙이,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정훈이하고 은주, 그리고 1980년대에는 지훈이하고 지혜, 그리고 1990년대는 지훈이하고 유진이, 그리고 2000년대는 민준이하고 유진이,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준이하고 서연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봐요. 자, 이제 문제를 드리려고 할 적에 1950년대생 여성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은 무엇일까? 예,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예, 1950년대생 여성의 아이콘은 누가 뭐래도 바로 누나지. 이 정답은 근예. 아닙니다. 근예라는 이름은 흔치 않지요? 그 주변에 근예라는 이름 갖고 있는 분 보셨어요? 제 주변에 영자, 미숙이, 은주, 지혜, 그리고 유진이, 서연이 다 있는데 근예는 없어요. 근예는. 흔한 이름이 아닌 거죠. 이 근예 누나 동생 근영인가 그럼? 근영이야 정답이? 왜 근영이는 박근영 말고 문근영도 있잖아. 문근영과 박근영. 이게 잘 매칭이 안 됩니다만 하여간 아닙니다. 이 새끼 아직도 아부할 게 남았나? 서회자 정답 가자. 내가 금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만난 가시나가 많다. 바로 정답 가지. 네, 정답은요? 수봉이. 수봉이 아니야? 그러면 재순이. 재순이 아니면 그럼 혹시 인숙이? 닥쳐! 무슨 의도로 수봉이, 재순이, 인숙이 타령이야? 혹시 성까지 합쳐가지고 심수봉, 신재순, 정인숙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각하가 당신인 줄 알아? 닥쳐 이 새끼야. 문제를 맞춰도 지랄이야 이 새끼가. 자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금자탑으로 남을 지난 2월에 필리버스터 발언을 모은 책 제목 자체가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이김에서 내놓았는데요. 이김, 빅토리아 할 때 이김입니다. 도서출판 이김의 필리버스터. 이 아주 두껍습니다. 읽다가 졸음이 오면은 이거 베개로 바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서출판 이김이 내놓은 필리버스터 전자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유통사 수익과 제작비를 제외한 전액을 주빌리은행 청년지점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예, 좋은 취지의 전자책이니까 전자책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볼까요? 더브로, 더브로, 영어로 THEBOORO, 이 아이디 쓰시는 분 정답 박봉성 화백 맞히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서 진보 팟캐스트 애청자입니다. 친구 선후배들과 모임할 때마다 정치 성향이 달라 고구마 10개를 한꺼번에 먹은 듯한 답답한 심정입니다. 필리버스터 책 보내주시면 일정 분량씩 SNS 모임에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모임에서 답답함을 곱씹지 않고 다 같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RLAGUS199님, 네, 정답 박봉성 화백.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항상 등굣길 버스 안에서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부족한 상식과
조간신문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알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특히 주류 언론으로는 알려지지 않는 이웃들과 외면받는 사람들의 사연을 알려주신 덕에 사회 문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셔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학생. 예, 고맙습니다.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20대 국회의장 뽑고 또 상임위원장, 어느 당이 위원장을 갖느냐,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원구성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심은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국회의장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 몇 개를 분할하고 혹은 합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법사위나 정무위, 기재위 같은 이른바 이제 알짜 상임위를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 위원장직을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합의 사안입니다. 원내 1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국민의당이 모두 조기 타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대 국회 개원일이 6월 7일인데요. 이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그 국회 개원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그 뒷 배경을 보면 지금 뭐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당이 힘을 합치면 특별히 뭐 개원 협상을 빌미로 어떤 것을 연계시키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거 그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때를 보면 민주통합당이 언론파업 청문회 그리고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요구 이 두 가지를 원구성 문제에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원구성 협상이 이제 밀고 당기기를 오래 이어갔고요. 근데 뭐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연계시키고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오직 원구성 협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요. 만약에 국회 개원일 전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원구성 협상이 국회 개원 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원구성이 개원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맥상을 보인 적이 있었군요.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는 그 정부 조직을 막 바꾸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도 막 새로 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원구성 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사실 제일 하이라이트는 국회의장이죠. 그렇죠. 국회의장직이 지금 관례에 따르면 일당인 더민주가 맞는 것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리 줄까 저리 줄까 언론 플레이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었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맞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겉으로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입법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국회의장직을 사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절대 사수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득이 되는 게 크게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인사 자리가 좀 있는데 그런 데서 조금 이득이 있긴 하겠지만 크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수 분위기는 아니고요. 차라리 법사위원장을 받는 이런 패키지 협상을 해서 그쪽으로 이득을 좀 보자. 이런 속내를 지금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의장 자리가 더민주 쪽으로 정리가 된 것은 호남 민심이 지금 국민의당의 그런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당의 어떤 입장 변화에 좀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직 사태가 국민의당 앞으로 행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꼴값을 떨다가
그게 참.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새누리당하고 협력하라고 국민의당 찍어줬습니까? 어느 호남 유권자가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예. 아니 그나저나 국회의장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더민주 쪽에서요? 예.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세균 의원, 이석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론은 되고 있죠. 예. 거론은 되고 있는데. 예.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 쪽으로 정리를 한 거죠. 저도. 뭐 보도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분은 당 대표도 예전에 한번 하긴 했고.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날 것 같기도 한데. 뭐 대선 주자에 대한 그런 꿈은 접으신 것 같고 해서 뭐 그 길이 그분에게는 그래도 가장 빛나는 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장 좋습니다. 한부 요인이고요. 그렇죠. 국회의장이 또 얼마나 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뭐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인이 규정하면은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렇기도 하고 국회의장이 은근히 숨겨진 그 인상 권한이 좀 있습니다. 예. 국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예. 정부에 있는 각종 위원회, 그 국회목 위원을 지명할 때 대략 뭐 국회에 3자리 정도가 있으면 의장이 한 자리를 추천하는 뭐 그런 식의 배분이 돌아와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사분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뭐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진흥위원회, 뭐 이런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 국가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의 국회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도 충분히 국회의장직의 매력이고요. 네. 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 필리버스터 때 많이 시청하셨을 국회 방송, 여기 책임자 선임 권한도 바로 국회의장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듯 싶었는데 어느 순간 꺾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국민회의를 나와가지고 새당 창당할 때 또 한동안 지지율을 크게 올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꺾이는 그런 당시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호남에서 좀 부진한 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에서 4일 3일간 이제 전국 성인 2028명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인데요. 예. 5월 첫째 주보다 3.1%포인트 하락한 21.8%로 전국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30.4%, 더민주는 27.8%인데 두 당은 뭐 오차범위 아니지만 조금씩 올랐고요. 거기에 비하면 추세적으로 조금 밀리는 추세죠. 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에서 38.1% 나왔는데요. 더민주는 이 지역에서 6.9% 올랐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올라서 34.5%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당이 광주 전라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붙은 것이죠. 예. 예. 이게 지금 리얼미터에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추세가 비슷했습니다. 예. 그 호남 지지율 보면 한국갤럽 경우 전주에 48%였는데 그 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당의 어떤 행보에 좀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예. 원구성 협상에서도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앞에 언급했다시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잘해서 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거기서부터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찍어줬겠어요. 뭐 어느 누군가가 싫어서 그 대체제로서 자기들이 선택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확할 텐데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호평을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민심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전 그래서 꼴값 떤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새누리당입니까? 어떤 새누리당인데 쉽게 손잡고 중간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건 아주 파렴치한 행동이죠. 그런 정치는 끝장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아유 그냥 내가 나가야 되는데 진짜 아유 관중석에서 아주 몸이 근질근질하네.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예. 네네. 자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예,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122명이 당선자죠. 이 중에 겨우 70여 명 참석했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굉장히 의욕에 넘쳤어요. 끝장 토론을 하자. 우리 어떻게 개혁할지 끝장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의욕을 보였는데 일단 뭐 서청원, 김무성, 최경환 같은 당내 여론 주도 중진들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특히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 개혁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나경원, 유기준 이런 분들도 안 왔습니다. 안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토론 자체가 좀 맥이 없었고요. 다만 하나 좀 주목을 끌었던 건 이 자리에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초청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 하셨던 분이죠, 청와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했던 분이죠. 강의 주제가 새누리당에 바란다. 그래서 이분이 쭉 열강을 했는데 굉장히 새누리당 입장에서 특히 거북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지금 조금 강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 유승민 의원이 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공당이 진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황당한 논의로 이 논의를 덮어버리냐. 그걸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한 거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지금 이 일자리 없는 이 미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비전을 내놓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승민 의원 사태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도 국가 운영 체제를 뭐 이원 집정부제든 내각제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자기는 지금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자기들의 집권 플랜 게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희극적인 사건들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을 듣고 있던 비례 초선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의를 표했다는 게 현장에 있었던 한겨레 기자들의 묵격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 맥이 많이 빠졌다. 아니 김무성, 최경환 이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쭉 물밑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양반들 정계에 은퇴할 마음으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건지 맥이 빠져서 그러진 않겠죠? 그럼 지금 소나기 내리니까 잠깐 피신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박 퀴즈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 망언을 하든지 뭔 실책을 하든지 해야 이걸 갖고 씹어야 되는데 나 이거 정말 죽겠습니다. 게다가 또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휴가 아닙니까? 아주 죽겠습니다 진짜. 그냥 길 가던 사람 누구 뒤통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그만들이. 역시 농담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님, 조선일보 방우영 전 상임고문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조선일보의 방우영 전 상임고문의 족적을 소개한 기사하고 한겨레에서 소개한 기사하고 아주 정말 판이했습니다. 그랬군요. 어떻습니까? 한겨레 편집국에서 보는 조선일보 방우영 전 상임고문. 사실 방우영 전 상임고문이요. 오늘의 1등 조선일보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페어플레이를 해서 1등으로 만들어 놓은 건 절대 아니고 자기 형이 회장일 때는 그럭저럭 2등, 3등 신문이었는데 이 방우영 고문 이후로 1등 신문으로 도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조선일보를 만든 인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들? 굉장히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제 부고 소식을 접하고 이 사안을 어떤 관점에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다루어야 하는가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 편집국 안에서. 그러면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굉장히 현대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이니까 다루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또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관대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이거를 써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판단하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한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그 결과가 어제자 그 지면 배치 저희가 아마 4란면에 좀 기사량을 많이 할애해서 쓴 걸로. 네. 제가 어제 나온 신문들 쫙 봤는데 방우영 전 고문 부고 관련 기사 중에 제일 잘 쓴 신문이 한겨레입니다. 딴 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예. 동아일보는 그래도 자기들은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신문사인데 다른 신문사는 그렇게 안 대접한 일면에 부고 소식을 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영역의 인물 한 명은 갔는데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언론 구조, 이 프레임 이건 여전하니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제 그분 빈소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조금 결례를 하지 않았나. 무슨 결례를 했어요? 그게 있었죠. 저희가 정치밥 페이스북에 올려놓긴 했는데, 예. 이제 빈소를 방문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뭐 한 말씀 해달라, 뭐 고인과 어떤 인연이 있었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잘 알고 지냈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야 뭐 만나면 별별 회포를 다 풀었지, 하하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고인의 빈소에 와서, 제가 뭐 육성을 직접 듣진 않아서 어떤 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텍스트로 봐서는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하는 말로 아삼육이었단 얘기인가요?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고인의 빈소에 와서 공개적으로 할 바로는 아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답네요, 보니까. 예. 소탈합니다. 어제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 역대급 어록을 어제 또 남겼거든요. 들으셨나요? 그 소식? 몰라요. 예. 어린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는데 예. 그 발명가가 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알려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에 있는 창조혁신센터에 가보라. 아까 그 편지를 읽어준 어린이의 꿈이 이제 발명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발명가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아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답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런 길이 있다 하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하면 전국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각 시도마다 있어요. 17군데. 거기를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이 커서 찾아가면 학생 때 가도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제는 그 전현직 대통령이 역대급 어록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오픈 날입니다. 오픈 날. 예. 오픈 날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원철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제주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연환경 해설사이면서 농민인 이현정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김용민 씨 이 봄에 낙엽이 지는 산 가보셨습니까? 봄에 낙엽이 지는 산이요? 네. 그런 데가 있나요? 네, 저도 처음에 와서 놀랐는데요. 우리 보통 낙엽 진다고 하면 가을에 지잖아요. 마침 좀 오늘 토마토 하우스 일하고 점심 못 돼서 읍내 밥 먹으러 나갔는데 시인 안도현 씨를 우연히 봤는데. 오, 그래요? 네, 그래서 탁현민 씨도 봤어요? 탁현민은 제주도에서 흔하지. 흔한 얼굴. 예. 근데 제주 곶자왈 봄 길에서 가을을 만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예. 이게 곶자왈 제주길이 거의 상록 하력수가 많아요. 근데 이 상록 하력수는 계속해서 푸른 거를 유지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잎이 바뀌어요. 새순이 나고. 약 2년 간격으로 하는데 이게 가을에 하는 게 아니라 4월에 지어요. 새순이 나고 잎이 교체되는 시기가. 예, 낙엽수처럼 오랫동안 잎이 떨어진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봄에 곶자왈 길을 걸으면 낙엽이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을인지 봄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소개할 속살 여행지는 이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입니다. 네, 여기가 작년에 여행객들한테 개방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가족, 우리 아내와 딸과 같이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게 곶자왈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생긴 말인데 오름에서 용암이 빵빵 터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바다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용암이. 그러면 용암 대지가 넓게 형성되고 그 위에 생긴 숲을 곶자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6%가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난개발이 많이 되고 해서 좀 갈수록 줄어들어서 안타까운데 천연 용암 숲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 곶자왈 도립공원 길이 한 6.5km 정도 길이 되는데 코스가 한 군데뿐만 아니라 한 5군데 정도 있어가지고 한 40분부터 2시간 반까지 선택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4살인데 이제 여기 걸으면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오시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아이가 4-5살 이상이면 함께 걸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여기 입구에 딱 들어서면 새소리가 아주 잘 울려 퍼집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반기는 건 아니고 경계하는 소리기도 합니다. 꺼지라고. 새들이. 네. 그리고 또 이게 봄에는 또 새
것들을 산란기가 있어서 좀 많이 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 곶자왈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거기 가려면 사실 조용히 갔다 오면 좋고요. 예, 예. 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종가시나무나 녹나무 같은 상록수도 많아서 사계절이 푸르고요. 그리고 새우란 같은 다양한 꽃들도 있어서 예. 상당히 이곳뿐만 아니라 제주 어느 곶자왈을 가도 예. 그 향기와 느낌에 아마 다 반하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제주에 오시면 이 남서쪽에 있는 곶자왈 도립공원 이 길을 걸으면 아마 쉼이 있는 제주 여행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소개를 좀 해봅니다. 요란한 관광 말고 쉬는 네네. 관광. 예. 네네. 그러면서 치유하는 관광. 그렇죠. 치유받는 관광. 예. 네, 그런 여행이 되죠. 네, 바로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이라는 점 네네네. 설명을 네네. 하셨고요. 자, 이렇게 제주도는 뭐 환경, 네. 천혜의 환경이 조성돼 있는 만큼 또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많은 네.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 작년도에 제주도정이 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예, 예. 이게 카본프리 말 그대로 탄소를 없애긴 섬을 만들겠다. 2030년까지. 예. 근데 문제는 원래 2008년도에 처음 발표될 때와 2012년도 발표될 때와 작년이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야 정말 에너지 정책을 너무나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예, 예. 뭐 이런 게 지금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제주 곶자왈이 제주 허파라고 하면 요즘에 우리 제주에서는 에너지 민주주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에너지 민주주의?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에너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예. 현재 그게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아. 사실은 이거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에너지 문제는. 예, 예. 그 누군가는 에너지 때문에 땅을 빼앗기거나 자신의 권리를 뺏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누군가는 또 혜택을 누리는데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몇 달 전에 영덕에서 핵발전소 주민투표 결과에 압도적으로 반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오래됐습니다만 부안 핵폐기장 문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싸웠고 예. 물론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많은 고통도 남겼고 결국 철회는 됐지만 예. 그러한 시민들의 참여 권리를 회복하는 그래서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으로 좀 해보자는 목소리고요. 예. 사실은 이거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에너지 문제는. 예, 예. 에너지 정책을 사실은 그 권력과 엘리트 집단만이 독점하고 밀실해서 정책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그 제주도가 전국에서는 원래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4~5%밖에 안 되는데 예, 예. 제주도는 이 풍력과 태양광 그 재생에너지가 9.3%를 차지하면서 전국 1위를 했어요. 비율이. 예, 예. 그만큼 제주도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주도가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국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제주도에 부는 바람, 즉 풍력 에너지는 제주도의 공동 자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 공유화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예. 에너지 민주주의 센터 김동주 박사님 인터뷰를 좀 담아봤습니다. 아, 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부는 바람을 풍력 발전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자가 수익을 얻었다면 그 바람에 대한 그 가격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으로 보고 일정한 부분을 제주 지역 사회에 환원해서 제주도 에너지 자립에 쓰자는 이런 풍력 자원 공유화 운동입니다. 올해로 약 10년째 이제 이 풍력 자원 공유화 운동이 이어져 오고 있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2013년 이후에 신규 풍력 발전 사업자와 자발적인 그 기부 협약을 맺어서 1년 매출액의 7%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주도에 납부하는 기부하는 그런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다 보니까 대부분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이런
지극히 이제 독재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핵과 화석 연료가 아닌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수평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이제 못해왔던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시민 참여에 기반해서 에너지 정책과 이제 수립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 과정인 건데, 그걸 이제 요약해서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기대가 큽니다. 예. 자, 우리 이현정님, 지금 토마토 농사 짓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지금 이제 뭐 3화방, 4화방 이제 꽃이 피고 열매 좀 해서 생겼고요. 예, 이제 한 5월 25일 정도쯤이면 이제 토마토 건강하게 잘 키워서 따서 이렇게 좀 현재 이렇게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비옥한 토양 위에서 자란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식물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바람의 맛을 보고 자란 토마토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저도 반드시 직거래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또 여기서 고맙습니다. 얘기 좀 하시죠. 이번에 판다고. 아이고, 저야 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죠. 예, 알겠습니다. 곧 자랄 우리 제주 토마토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본다라고 하니까 너무 음란하다 해서 오늘 바꾸겠습니다. 경제의 속살 해부해 보겠습니다. 예, 웃음으로써 먼저 치고 나오신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별걸 가지고 시비 겁니다. 예. 자,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로,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거꾸로, 미국의 막장스러운 면모가 요즘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급반전될 수 있는 건지 싶기도 한데, 바로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는데 이 사람 한미 FTA, 주한미군 뭐 다 거부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드려주셨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궁서체가 됐죠. 진지하게 정말로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와서. 저도 설마 하다가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진지하게 그 주한미군 철수의 경제적인 그 효과하고요. 또 한미 FTA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일단요, 그 외교적인 부분을 빼고 경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경제적 이슈가 중요한 게 많지 않으면 내일 이어서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이틀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가 하는 여러 소리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보면 시각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고립주의, 일방주의 이렇게 나가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진짜 위험하다 이런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시각은 트럼프가 쏟아낸 말들이 선거용에 가깝고 실제 당선되면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교적 문제를 빼고 경제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전제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의 언어가 굉장히 정제돼 있지 않은데 이것과는 별도로 이 사람이 진짜 또라이냐? 아니면 또라이인 척 하는 거냐. 그러니까 또라이인데요. 또라이인데, 또라이가 개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트럼프는 또라이인데, 이 사람의 근본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로 엄청난 돈이 투기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장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부동산 재벌이거든요. 이게 트럼프를 이해하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단초가 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제가 대화 내용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 4일에요. CNN하고 트럼프가 가진 인터뷰 내용입니다. 예. CNN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인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며칠 전 미 의회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몇 퍼센트?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CNN이 50%. 그랬더니 트럼프가 50%라고? 왜 100%가 아니지? 다음 CNN의 대답은, 브룩스는 미국의 군인을 배치하는 것이 한국 기지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니, 그 군인 자체가 필요 없을 수 있잖아.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봐. 미국 이 모든 국가의 치안을 유지를 해준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치안을 유지해준다. 우리가 사우디를 보호한다. 사우디의 친구가 많다. 그런데 사우디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 달이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말이지. 사우디가 보호를 받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높던 시절 사우디는 하루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금도 떼돈을 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지? 이게 인터뷰 전문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반추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인터뷰 대목에서 나왔듯이요. CNN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브룩스 장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 퍼센트?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트럼프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대목을 그냥 1차적으로 이해를 하면, 트럼프 저 미친 새끼 저 숫자도 모르고 CNN이랑 방송하고 있어? 아니,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당 공화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5월 4일 날, CNN 같은 중요한 매체하고 자기의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수치도 안 암기하고 나갔다. 이것은 실제로 트럼프의 관심사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50% 대고 있는지, 70%를 대고 있는지, 30%를 대고 있는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요. 이게 제 느낌이거든요. 예.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요.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미국에 주둔시킬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지금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미국 본토에 주둔을 시키면 토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의 시각이거든요. 예. 실제로 미국 육군 중에요. 제23 화학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이제 원래 한국에 주둔을 했었는데요. 2004년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게 한국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에 갔다가 2013년 4월에 다시 한국에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얘네를 그때 이제 미국 본토에 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재배치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에 다시 배치를 하면서 이때 미국 국방부가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얘네를 미국에 배치 안 하고 한국에 배치를 하면서 미국 국방부가 연간 180만 달러의 기지 운영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대를 미국에 두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 주한미군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대고 있느냐. 평택 미군기지 같은 경우는요, 이 건설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는요, 2014년 적용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미국이 요구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직전에보다 500억 원 정도 오른 9,200억 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평택 험프리 기지 공사 비용 107억 달러 중에 91%를 한국이 냅니다. 예. 그리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주한미군을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 시설 무상 사용하게 해주고요. 세금 당연히 면제되고요. 각종 용역 제공하고요. 몸값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가 1조 6천억 원 정도를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조 6천억 원 정도 드는 이 지원금을 한국이 안 내고
트럼프 말대로 수 틀리면 우리 다 뺄게. 그래서 미국으로 뺐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예. 이거보다 훨씬 더 돈이 더 듭니다. 미국은 돈을 더 물어야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그 군대를 미국 내에서 시설 차리고 아무런 지원 없이 미국 절차대로 그대로 군대를 유지하게 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심지어 그 트럼프는 친러시아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반중국 정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대단한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성향상 이 반중국 성향 그리고 강한 미국 이런 걸 염두에 두면 중국을 견제하는 심정이 굉장히 강할 텐데 주한미군을 빼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을 빼서 자기 나라에 그 많은 돈을 스스로 내고 철수를 한다? 중국 견제를 포기를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왜 저지랄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예. 제 짐작은 이겁니다. 이 뛰어난 장사꾼 트럼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이 그 주한미군 주둔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수치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요. 사실상 주한미군을 뺄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친미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장사꾼은요. 한국이 미군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장사꾼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리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 한국의 만연한 친미 정서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 물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요. 한국 보고 주한미군 비용을 더 내라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장은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는 게 이 시한 협정이 종료되는 시한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에 종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올해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이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까지는요. 예. 기다려야 됩니다. 양국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요.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 보고 당장 방위비 분담금 내라고 할 일이 아니라면 이제 남은 건 하나죠. 한국 보고 미국산 무기 구입을 늘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유력은 한데요. 지금 이미 한국이 미국 무기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력한 방안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짐작의 영역입니다만, 여러 가지를 유예해 줄 테니, 이런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는 일을 해내라라고 강요를 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아니고, 한국군의 사드 구입,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바꿔서, 니네가 사드 사는 걸로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 온 것, 또 그동안 견지해 왔던 그런 노선에서 스텝이 많이 꼬이게 되는데요. 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군이 자기 돈 들여서 사드를 들여온다. 그렇죠. 우리는 뭐 땅만 대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살아. 그 해로운 시스템을. 맞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사실은 사드 배치 자체가 워낙 말이 안 되는 거여서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국이 돈 대주고 하는 거다라는 핑계를 들면서 유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짐작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한국 보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바꿀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바뀔지 어떨지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저 장사꾼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이 국방과 관련된 경제적인 셈법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갈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이 문제의 근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판에서 패를 접혔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미국의 패를 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군이 떠나가면
절대로 존속할 수 없을 것이야 라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 때문에, 이런 친미적인 정서 때문에 트럼프가 뭔 지랄을 해도 한국이 꼼짝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트럼프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빨가벗겨져 있다는 거죠. 예. 사실은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한미군 트럼프의 철수 주장에 찬성하느냐. 그래서 아니 또 찬성 반대 뭐 반대 찬성 잘 모르겠다. 일단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을 싫어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길래 나 미국 그렇게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고. 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게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미국이 싫어서 양키 고음을 하라거나 아니면 미국은 우리의 은인이어서 제발 그 앞에서 부채 춤추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한국의 국방은 한국의 손으로 이뤄내야 한다. 이 전제를 먼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의 주장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게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느냐 아니면 한국이 방위비를 100% 내느냐. 자, 어느 쪽 택할래요? 둘 중에 어느 결론을 내려도 한국의 국방은 미국이 책임진다는 전제를 수용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에 갇히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반미냐 친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남북한 GDP 격차가 얼만데 매년 쏟아붓는 국방 예산이 얼만데 왜 우리는 휴전 후 70년 동안 자주국방 시스템 하나를 못 만들고 미국만 쳐다보는 신세가 됐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들은 뻑하면 북한이랑 전쟁해 뭐 한판 붙어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보수들을 보면 야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다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 좋은 시작 정권도 없는 상태에서 뭔 전쟁을 해. 이게 프레임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아마 노리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일 텐데요. 저는 이 문제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이야말로 자주국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주국방의 이치를 먼저 높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원칙인 평화유지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평화의 원칙이 세우면 자주국방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예, 국방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자주국방과 남북평화 이 두 가지 원칙을 빨리 한국이 마련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저렇게 완전히 발가벗은 패를 들고 우리를 협박을 해도 우리도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지금은 뭐 남북 긴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에서 전시작전권도 한국에 없고 자주국방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뭐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면 이 수모를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참.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의 그 문제 제기는 참 다양하고 다각도인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답이십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정말 심각하게 꼬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예.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닝 쇼크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네. 지금 이제 요즘이 5월 요맘때가 이제 1분기 주요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는 때인데요.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컸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하고 합병한 삼성물산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어서 어닝 쇼크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이제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에 합병을 했고요. 이제 건설, 무역, 패션, 놀이동산 이 네 가지를 영위하는 초유의 괴물 기업이 탄생했다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예. 순전히 이런 괴물을 만든 건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용 앞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몰아주기 위한 아주 치졸한 조작이었었고요. 예. 그런데 이 짓을 하면서 이제 삼성물산은 합병을 할 때 시너지를 통해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6개월을 기다려서 이제 1분기 실적을 봤더니 뭐 실적이 아작이 났습니다. 예. 매출이 6조 4,870억 원인데 영업 적자가 4,348억 원이 났고요. 어이구 이런. 시장에서는 흑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4,300억대 적자가 났으니까 뭐 아주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적자가 어디서 주로 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물산은 4개 사업 분야가 있는데 건설 분야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건설에서의 1분기 영업 적자가 4,150억 원이었으니까요. 근데 건설업계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빅5라고 불리는 건설사들은 1분기 실적이 다 괜찮았습니다. 이제 건설이 그래서 5대 구조조정 업종에서 최근 빠진 거거든요. 1분기 실적이 다 좋아서요. 그런데 유난히 삼성물산 건설 분야만 이제 아작이 나버린 거죠.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의 화두니까요. 예.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삼성물산이 이제 건설 분야가 더더욱 너무 안 좋아져서 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안 망한다고 장담은 못 하는 거거든요. 뭐, 건설이 작년까지만 해도 구조조정 업종에 포함이 됐었고, 또 뭐, 삼성물산은 건설 빅5 중에 최악의 실적을 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이 망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면은요, 삼성물산의 건설 분야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 이러면, 지금 삼성물산 같은 회사 구조에서는요, 건설 분야 혼자서 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건설이 망하면 패션, 무역, 에버랜드까지 줄줄이 엮여서 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 회사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 망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번 돈 이쪽으로 메우고 이렇게 버티다가 망하면 이제 줄줄이 4개 거대 기업이 한꺼번에 망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더구나 삼성물산은 지금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 큰 게 한 방 빵 터져서 삼성물산이 망하면 뭐 속된 말로 IMF 같은 게 터질 수도 있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마불사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망하면 하나만 망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하나만 망하면 하나만 망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엮여서 망하도록 계속 이렇게 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최대한 키워놓은 다음에 망할 때가 되면 망하게 하면 우리나라 같이 망해요, 배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거든요. 정부가 자꾸 이제 법으로 계열 분리해라, 계열사들끼리 지급보증 서지 마라 아무리 규제를 해도 재벌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덩치를 키우는 거죠. 키우면 안 망한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그 얼마나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뭐 이 재벌들의 습성이냐면은요. 옛날 얘기지만 제가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현대그룹 왕자의 난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현대그룹에서 정몽원 회장이 돌아가신 분이요. 그룹 경영권을 장악을 하면서 형인 정몽구, 동생인 정몽준 이 두 사람을 자동차하고 중공업만 갖고 쫓아내게 했던 사건이 바로 왕자의 난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왕자의 난이 끝나고 나서 정몽원 회장이 현대그룹을 다 장악을 합니다. 이게 2000년 초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그룹을 정몽원 회장이 장악을 하고 났더니 자동차하고 중공업을 형하고 동생하고 떼주고 났더니 이 막상 현대그룹을 자기가 다 장악을 했는데 이때부터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현대건설이 굉장히 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현대그룹 전체가 자금난에 휩싸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몽원 회장 같은 경우는 형 동생 쫓아내고 그룹 회장이 됐는데 그룹이 휘청거리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왕자의 난 때 현대그룹이 정부에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은요. 형하고 동생을 쫓아내겠다면서 자동차하고 중공업을 계열 분리하겠습니다라고 정부에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몽구하고 정몽주는 이제 현대그룹 멤버가 아니에요. 쫓아낼 거예요. 이렇게 정부에게 약속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신고를 했더니 그룹 경영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 시절에
현대그룹에서는 자동차하고 중공업이 유의하게 그룹 내에서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몽원 회장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야, 이거 형하고 동생한테 주면 안 되겠다. 원래는 요거 떼주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요거 떼주면 우리 그룹이 위기에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정몽원 회장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원래 공정위에 신고하기로는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을 계열 분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열 분리를 하려면 이제 계열이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니까 정몽원 회장하고 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던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 지분은 다 팔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계열 분리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게 아마 세계 경영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아이디어일 텐데요. 역계열 분리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을 현대그룹에서 떼버리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을 오히려 현대그룹에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 상선, 증권, 전자, 나머지 현대그룹 계열사들을 데리고 정몽원 자기가 현대그룹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현대그룹이에요. 대신 우리가 이제부터 현대그룹 안 할게요. 이래버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계열 분리라는 게요.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몽원 회장이 나는 이제부터 현대그룹 아니에요. 내가 나갈게요. 이래버리면 규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자기가 현대그룹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는 현대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중공업하고 자동차 지분을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하고 아버지 정주영 회장 지분을 합치면 여전히 중공업하고 자동차의 최대 주주였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자동차하고 중공업까지 다 지배하고 형하고 동생을 나중에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참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예. 계열 분리를 하랬더니 심지어 그것도 자기들이 신청한 거거든요. 예. 형하고 동생 쫓아내겠다고. 그런데 그것 떼주기 아깝다면서 예. 아유 계열 분리 아니고요. 예. 우리가 나갈게요. 예. 우리는 오늘부터 현대그룹 아닌 걸로 할게요. 예. 뭐 이래버린 거죠. 예. 이게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뭐 당연히 이제 정몽구, 정몽준 두 사람이 반발을 하고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 전윤철 위원장이었었는데요. 전윤철 위원장도 거절을 하죠. 예. 현대가 제시한 계열 분리하는 이치에도 안 맞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예. 계열 분리를 하려면 정주영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을 팔아라. 이렇게 이제 신청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정대로 계열 분리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 이때 그 정몽원 회장의 꼼수가 통해서 계열 분리가 안 되고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에 남아 있었다면, 예, 오늘날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은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때 현대그룹 망했을 때 같이 망했을 겁니다. 그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때 현대차, 현대중공업에서 돈을 안 뺐었겠습니까? 정몽원 회장이요? 다 뺐었겠죠. 예, 다 뺐었겠죠. 그거 하려고 역계열 분리라는 아이디어까지 낸 사람인데요. 예. 그러면 현대차도 말렸고 현대중공업도 말린 겁니다. 오늘날 뭐 구조조정 위기에 빠져 있긴 하지만 조선업계 세계 1위 현대중공업, 자동차업계 세계 5위 현대차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인 거거든요. 분리를 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승부를 걸고 망하는 회사는 혼자서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재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최대한 엮어서 키워. 이쪽 망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 돈 대줘. 예. 한쪽 빼서 한쪽 막아. 이런 미친 도박 근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키워놓으면 정부가 우리 망하게 못할 거야. 이런 믿음도 있는 거고요.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그때 그렇게 계열 분리로 극적으로 계열 분리가 돼서 살아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다시 제철도 먹었고요. 건설도 먹었죠. 광고회사도 세웠고요. 물류회사도 세웠고요. 예. 증권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예. 현대차 그룹은 다시 옛날 현대그룹처럼 덩치를 키워놨습니다. 예. 또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이 대마불사 근성은 이 재벌단한테서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이 삼성물산이라는 괴물을 이제 삼성이 만들었는데요. 예, 저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거 언제까지 건설하고 패션하고 에버랜드하고 같은 회사 안에 두겠습니까? 저렇게 엮였으면 이제 한 놈 망할 거 나라 경제 다 거덜나는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너지 일으킨다는 게 다 뭐 뻘소리인데요. 예, 그거 뭐 빨리 집어치우고 저는 패션, 에버랜드, 그다음에 건설, 무역 각자 독립해서 각자 승부 보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삼성물산이 빨리 정리하고요. 대마불사가 아니라 각자 회사의 영역으로 분리를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빨리 분산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재벌 해체가 답인데, 재벌 해체. 네. 그것도 역시 이제 그 국가 운용, 어떤 철학을 갖고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다시 결론이 정권 교체 아니면 불가능하다. 예.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요. 기승전 정권 교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재벌들이 그동안 논았죠. 네. IMF 이후로 뭐 누구도 견제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재벌 제대로 손볼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이 그런 정치 권력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또 이 정치 권력이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배신자도 몸서리치게 싫어하시지만 양보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까지 다 해먹겠다고 배짱을 튕기는 더불어민주당, 아니 배불러민주당 우상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국회의장 자리 하나 가져갔으면 됐지 법사위원장마저도 야당 몫이라며 가져가겠다는 우상호는 욕심쟁이 우훗 이런 우상호의 언동은 다분히 거래용 협상용의 성격이 짙지만 이 나라 전체가 당신 것이라고 믿으시는 박동지의 지고한 뜻을 감안할 때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상호는 공작 정치를 하지 말라고 떠들면서 우리에겐 조응천이 있다. 조응천이 입을 여는 순간 박근혜 정부는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식의 오만방자한 휘둘림을 일삼고 있는데 분별 잃은 망동으로서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준을 찜쪄먹을 극악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우상호는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동지가 뭘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여전히 안 되게 할 능력이 있음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 박동지에게는 12사단의 댓글 부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상호는 총선에서 이겼다고 시건방을 떨었다가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음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비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오후에 중서부 지방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갤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옥시가 여론의 문매를 맞는 동안 살인 가습기 살균제 2위 업체인 애경은 사과도 없고 남의 일인 척 버티고 있습니다. 똑같은 선행에 등수를 따질 수 없듯이 똑같은 악행에도 등수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옥시만 나쁜 놈, 이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